밝은 달빛 아래에서 국적 마크가 없고 폰툰 장비가 매달린 회색 비행기가 약 1300피트 상공에서 기차역을 선회한 뒤 철로를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934년 1월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르에 하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날 사람들이 본 것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전역을 겨울 내내 뒤흔들게 될 유령의 서막이었죠. 회색 비행기가 처음으로 목격된 것은 11월 무렵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스웨덴 북부 베스테르 보텐주.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국경과 맞닿은 외딴 마을에서는 밤마다 신고가 빗발쳤는데요. 지금 날아다니는 게 세관 정찰기인가요? 회색 비행기요. 불빛이 너무 밝아서 잠이 다 깰 정도예요. 무척 시끄럽고요. 방금 노르웨이 쪽으로 날아갔어요.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기상 현상을 오인한 것이라 여겨 경찰도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머지않아 같은 일이 여러 마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비행체는 금속성의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기체 어디에도 소속을 알 수 있는 국적 마크나 번호가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일각에서는 바퀴 대신 눈밭이나 얼어붙은 호수 위에 내려앉을 수 있는 스키나 폰툰 같은 착륙 장비가 매달려 있었다고 증언했죠. 경찰은 곧바로 세관과 인근 군당국에 연락해 그날 국경지대에서 예정된 비행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무전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먼 거리와 쏟아지는 눈 때문이었죠. 현대에도 오래되면 이런 식으로 전화가 끊어지거나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휴대폰을 오히려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 최근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책이 매일 바뀌어서 일일이 알아보기 번거로울 수 있는데 아정당 카톡 친추만 해두면 대란 때마다 알림을 주니까 그때 맞춰 딱 사면 됩니다. 게다가 친추 이벤트로 매달 아이폰 공짜 증정도 하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혹시 통신비만 낮추고 싶은 분들은 아정당 알뜰폰 추천드리는데요. 데이터 무제한이 월 10,000원도 안 돼서 가성비 최고죠. 아정당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놓친 지원금까지 한 번에 챙겨주는 걸로 너무 유명한데요. 약정지난 인터넷, 정수기, 카드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52만 원 손해인 지원금까지 설치 당일 즉시 입금해줍니다. 다른 곳 비교해봐도 여기가 가입자 수 1등이라 받는 수당 자체가 많아 타 대리점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 120%까지 보상해줘서 믿을 수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아정당에서 인터넷을 새로 했는데 업계 유일 통신사 8곳 비교해서 최저 요금 찾아주니 월요금도 크게 낮췄고요. 지원금도 설치 당일 두둑히 챙겼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3년마다 아정당에서 챙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24시간 상담되는 아정당에서 152만 원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비상금 만들어두기에도 아주 좋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24시간 내내 연결이 가능해야 하는 국가기관에서 무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였는데요. 경찰들은 결국 세관과 군 당국에 직접 방문해 비행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비행이요? 오늘 예정된 일정은 전혀 없는데요. 구급용 항공기도 수리 때문에 발이 묶여 있어서 비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럴 리 없다는 말뿐이었죠. 공식 비행 일정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밀수꾼들이었습니다. 당시 북유럽은 금주법 폐지 직후에도 높은 세금과 규제로 술 밀수가 계속되던 시기였기에 거대한 불법 밀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밤마다 굉음을 내는 고속 밀수선이 해안가를 장악하고 인적 없는 북부의 눈 덮인 숲길로는 전조등을 끈 채 몰래 달리는 밀수 트럭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경찰과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경찰은 돈이 넘쳐나는 밀수꾼들이 육지와 바다의 감시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 이제는 비행기까지 띄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밀수용 항공기가 날아다닌다는 보고를 전해받은 세관 당국은 항공기를 띄워 일대를 순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회색 비행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목격담은 계속 쏟아졌지만 당국의 항공기가 출동하면 회색 비행기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당시 세관이 운영하던 항공기들은 대부분 나무와 천으로 만든 기체에 눈보라와 강풍 속 장거리 추적은커녕 안정적인 야간 비행조차 쉽지 않은 초창기 경비용 비행기였는데요. 하지만 회색 비행기는 금속성 기체를 갖춘
훨씬 현대적인 항공기처럼 보였죠. 12월에 들어서는 동일한 외형의 회색 비행기가 핀란드와 국경을 맞댄 노르보텐 지역에서도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뿐만 아니라 핀란드 국경까지 넘나드는 회색 비행기는 점차 목격 빈도가 높아졌는데요. 세관 당국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죠. 1934년 1월 12일 핀란드 정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비행체들이 우리 핀란드 영공을 불법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독일의 비밀 정찰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핀란드 당국은 이 비행체들이 소련이나 독일의 정찰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회색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럴 능력이 있는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에서 소련이나 독일뿐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1933년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군사력을 키워나가며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세 나라의 국경이 맞닿은 지역에는 무기 생산에 있어 꼭 필요한 다량의 고품질 철광석이 묻혀 있었는데요. 만약 소련이나 독일이 철광석을 목적으로 사전 지형 탐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그곳을 공격하려 들 수도 있었기에 이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세 국가는 이 사건을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군부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대규모 합동작전을 결단했습니다. 스웨덴군은 24대가 넘는 군용기를 긴급 출격시켜 회색 비행기를 추적해 꼬리를 잡아내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1월에 북유럽은 최정예 파일럿들조차 이륙을 포기할 정도의 맹렬한 눈보라와 안개가 덮쳐 당시의 항공기술로는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것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군용기들마저 눈보라에 발이 묶인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회색 비행기를 목격했다는 제보는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 비행체를 추적하던 군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거 정말 비행기는 맞아? 대체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지? 세 나라의 군인들은 도무지 회색 비행기가 지구상의 비행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격되는 비행체들이 당시의 항공 상식과 물리법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기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페인팅 하나 없는 기체는 물론이고 비행기에 설치된 지상을 대나처럼 비추는 거대한 탐조등 또한 설명되지 않았죠. 1930년대 소형 비행기의 발전기로는 거대한 탐조등을 감당할 전력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불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 소모로 인해 비행기 엔진이 되려 꺼질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타국 영공을 불법으로 침범한 정찰기라면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기본인데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거대한 탐조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았죠. 착륙 흔적 또한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항공기술로 소련이나 독일에서 북극권까지 날아와 장시간 정찰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연료의 한계상 불가능했는데요. 즉, 이 비행체들이 매일 밤 출몰하기 위해서는 스칸디나비아 영토 내 어딘가에 반드시 비밀리에 착륙해 연료를 보충하는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군 당국은 판단했죠. 하지만 삼국의 대대적인 합동수사로도 착륙기지는커녕 물리적인 이착륙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것은 소리였는데요. 회색 비행기는 땅에서 매우 가까운 높이에서 굉음을 내며 비행하다가도 군인들이 주시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소리를 죽이고 유령처럼 조용히 날아가곤 했기 때문이죠. 당시의 기술력으로도 엔진 출력을 줄여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마치 엔진을 아예 꺼버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고도를 유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믿기지 않는 속도로 급가속해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목격담도 빈번히 전해졌는데요. 군인들은 공공연히 회색 비행기를 유령 비행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군 당국은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는 비행기를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회색 비행기는 군대의 추적은 손쉽게 회피하고서 보란듯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루에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에 달하는 목격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죠. 같은 해 2월, 노르웨이의 파게르 엘프 고온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산림보안관과 파견대원들이 망원경을 통해 매일같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회색 비행체가 착륙하는 것을 목격한 것인데요.
비행체에서는 두 승무원이 내려 삽으로 눈을 치우며 활주로를 개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보안관은 기이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던 두 승무원이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도 너무나 꼿꼿하게 서서 눈만 치우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람은 발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날씨에도 그들의 주변에는 마치 바람이 닿지 않은 것만 같았죠. 보안관 일행이 섣불리 다가가는 대신 숨죽여 지켜보고만 있자 두 인형은 누군가의 시선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곧바로 다시 비행체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더니 일반적인 이륙 과정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솟구쳐 사라져버렸는데요.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두 사람의 것으로 추측되는 발자국과 비행기의 이착륙 흔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를 확인한 항공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흔적이 남은 장소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은 당시 기술과 활주로의 길이 등을 따져보았을 때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군 당국은 이대로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나가면 실체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금 유령 비행기 추적에 매진했죠.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3월에 접어들자 매일같이 쏟아지던 목격 빈도가 갑작스레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처음 하늘에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순식간에 북유럽의 하늘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정체는 알 수 없으나 부인할 수 없는 외국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다. 결국 같은 해 4월 28일 당시 스웨덴 북부 사령관이었던 폰투스 로이터스 베르드 장군은 겨울 내내 벌어진 수백 건의 군수사 기록과 목격담을 최종 종합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세 나라의 군대가 총력을 다해 달라붙었음에도 사건이 미제로 종결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제각각의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결론을 납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초기 경찰이 추측했던 밀수 비행기라는 가설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철저히 이익을 쫓아 은밀하게 움직여야 할 밀수업자들이 천문학적 자본을 들여 군대를 능가하는 수준의 항공기를 띄운다는 것도 탐조 등을 켠 채 대륙 곳곳을 어슬렁거린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죠. 이내 사건의 무게추는 국가 단위 암투, 즉 핀란드의 의심처럼 소련이나 독일의 정찰기라는 가설로 기울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북부와 핀란드 국경 일대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노동자가 불법 무선기기를 소련 측에 송출하려다 체포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며 군사 스파이설이 힘을 얻었는데요. 심지어 태평양 너머 일본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북극해를 우회하여 최신형 정찰기를 띄운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더해지며 스칸디나비아는 국제 정치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그러나 군사 정찰기라는 가설 역시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이 비행기가 1930년대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치명적인 모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현실적인 가설이 당대 과학의 벽에 부딪히자 이에 대한 반발로 집단 착시설이 제시되었죠. 미스터리한 불빛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부 회견에서 착각을 일으킨 것은 시리우스 별이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북부 지역의 경찰서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리우스 별을 오인한 거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주민들과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한 회색 비행기와 고막을 찢는 듯 울려 퍼지다 돌연 사라지곤 했던 섬뜩한 엔진의 굉음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했죠.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으나 어떤 의문도 해소되지 않으며 사건은 자연스레 미스터리의 범주로 넘어갑니다. 인류 기술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지자 미지의 우주 문명이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외계 지성체 탐사설이 등장한 것인데요. 이 사건이 바로 최초의 UFO의 목격담입니다. 우리가 지금 UFO라는 개념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칸디나비아에서 수백 건 넘게 목격된 유령 비행기 사건 덕분입니다. 저명한 연구가이자 작가인 존 A 킬은 1970년대 발표한 그의 대표작 트로이 목마 작전을 통해 스칸디나비아에 나타난 유령 비행기를 현대 UFO학의 시초로 재평가하고 있죠. 그는 인류가 막 비행기를 발명하고 하늘을 날기 시작하자 외계 지성체들이 이를 관측하기 위해 지구에 찾아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인류의 항공기를 조잡하게 흉내내어 비행기의 형태로 위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들의 아득히 앞선 기술 자체를 숨기지는 못하여 여러 기이한 꼬리를 밟혔다는 것이죠. 외계 비행선이라는 파격적인 가설이 그저 허무맹랑한 공상이나 억지 주장으로만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톡홀름 군사기록보관소에는 무려 1700페이지에 달하는 당시 문서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일련의 사태가 단순한 집단 망상이나 착각 따위가 아닌 국가를 뒤흔든 물리적 위협이었음을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여전히 유령 비행기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집단 착시로 치부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이 파견한 정찰기라고 믿고 있지만 그 어떤 주장도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했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인류의 발전에 맞추어 함께 변화한 외계 지성체의 탐사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